저놈 완전 고문관이네. 병장님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저놈 뭐 하는 거야? 들키면 영창 직행인데. 고문관이 아니라 뭔가를 숨기고 있다. 분명히. 설마 박일병도. 민철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일병이 실종된 게 아니라 이들에게 당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부터 그날들의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 11월 강원도 최전방 경계부대.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가 막사를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병장 최민철은 이제 저녁까지 딱 석 달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21개월의 긴 군생활, 이제 마지막 코너만 돌면 되는 상황이었죠. 아침 점호가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막사 사이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11월 말에 강원도는 벌써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민철은 따뜻한 침낭이 그리워지는 계절이었습니다. 야, 최 병장. 오늘 새 후임 들어온다. 분대장의 말에 민철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새 후임이라니. 저녁 앞둔 병장에게 후임 교육만큼 귀찮은 일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또 고문관 하나 걸렸네. 옆 침상의 상병이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민철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들어오는 신병들은 대부분 그랬거든요. 점심 무렵 드디어 그 후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성훈이라는 21살 청년이었어요. 첫인상부터 뭔가 어색했습니다. 키는 제법 컸는데 180은 좋게 넘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고 눈빛도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다. 이성훈 일병입니다.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민철은 속으로 생각했죠. 아, 이놈 완전 겁쟁이네. 이거 일 커졌다. 오후에 바로 기본 훈련부터 시작했습니다. 구보부터 해보자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우는 출발하자마자 삐끗거리더니 아예 넘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평지에서 말이죠. 무릎이 까져서 피까지 났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일어나서 다시 뛰려고 하더라고요. 야, 괜찮냐? 어디 다쳤나?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죠. 걸음걸이부터 이상했으니까요. 민철은 구보를 중단하고 성훈을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의무병이 상처를 소독해주면서 중얼거렸어요. 이 정도로 넘어진 것 치고는 상처가 좀 이상하네요. 뭔가 일부러 다친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이 민철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일부러 다쳤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누가 일부러 다쳐가면서까지 훈련을 피하려고 할까요? 저녁 무렵에는 총기분해 교육을 했습니다. M16 소총분해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런데 성우는 방아쇠 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총을 처음 만져보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야, 너 정말 군사훈련 받고 왔냐?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이 안 나서. 하지만 손놀림을 보니 거짓말 같았어요. 총기 분해에 10분도 넘게 걸리고 중간에 부품을 떨어뜨리기까지 했거든요. 결국 민철이 다시 조립해줘야 했습니다. 다른 후임들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놈 완전 고문관이네. 병장님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민철은 점점 화가 났습니다. 저녁 앞둔 시점에서 이런 골치 아픈 후임을 맡게 되다니. 그래도 참았어요. 어차피 석 달만 버티면 되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녁 점호 후에 PX 심부름을 시켰거든요. 간단한 일이었어요. 라면 5개랑 과자 몇 개만 사오라고 했는데 1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갔나? PX가 그렇게 먼 곳도 아닌데.
다른 후임들을 시켜서 찾아보니 성우는 PX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대 안에서 길을 잃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직선거리로 200m도 안 되는 곳에서 말이에요. 밤 9시가 넘어서야 성운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엉뚱한 물건들을 들고 있었어요. 라면 대신 우동, 과자 대신 빵. 영수증을 보니 금액도 틀렸고요. 5,000원 어치 사오라고 했는데 12,000원이나 썼더라고요. 야, 이게 뭐야? 내가 라면 사오라고 했지. 우동 사오라고 했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돈도 왜 이렇게 많이 썼어? 계산도 못하나? 죄송합니다. 뭔가 헷갈려서 성운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석 달을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야, 이성운. 너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부대 생활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내가 전역하기 전까지 너를 제대로 된 군인으로 만들어 놓고 갈 거야. 각오해. 민철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저놈은 내 전역 전까지 반드시 사람 만들어 놓고 간다. 그날 밤 민철은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석 달 동안 이 후임을 책임지고 교육시켜야 한다고. 안 그러면 다른 선임들한테 더 고생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의 민철은 몰랐습니다. 이 후임 이성운이 단순한 고문관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부터 벌어질 일들이 자신의 평범한 저녁 계획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운은 정말 그저 서툰 신병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성운이 부대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민철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2시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창문 밖으로 누군가가 혼자 뛰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누가 이 시간에 뛰고 있지?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바로 성운이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넘어지고 비틀거리던 놈이 밤에는 제법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완전 군장을 메고 말이죠. 민철은 눈을 비비며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성운이 맞았어요. 하지만 낮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발걸음도 탄탄하고 자세도 꼿꼿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뭐지? 저놈이 맞나? 낮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다음 날 아침 민철은 성운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야, 너 어젯밤에 뛰었냐? 새벽에 누가 뛰는 소리가 나던데.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잠만 잤는데요. 성운은 영문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민철은 분명히 봤거든요. 그날 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2시쯤 되니까 성운이 조용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긴 민철은 몰래 따라 나갔습니다. 성운은 부대 뒤편 산길로 향했어요. 그곳은 평소에 훈련할 때나 가는 험한 곳이었는데 이 시간에 혼자 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산길에서 성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서툴렀던 놈이 밤에는 마치 특수부대원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장애물도 능숙하게 넘고 가파른 바위도 거침없이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의 체력이었습니다. 완전 군장을 메고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거든요. 민철이 따라가기도 벅찰 정도였어요. 이게 뭐지? 낮에 보여준 건 다 연기였나? 민철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후 야간 근무를 서던 중이었습니다. 성운이 갑자기 장교 전용 구역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거든요. 그곳은 일반 병사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들어가기만 해도 큰일 나는 곳이었어요. 저놈 뭐 하는 거야? 들키면 영창 직행인데.
잠시 후 당직사관이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성운을 발견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성운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제법 긴 시간 동안 말이에요. 이튿날 아침 민철은 성운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야, 너 어젯밤에 장교 구역에 들어갔지? 왜 처벌 안 받았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줄곧 막사에 있었는데요. 성우는 또다시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철은 분명히 봤거든요. 그리고 성운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며칠 후에는 더욱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헌병대 지프차가 부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운을 콕 집어서 데리고 어딘가로 갔다가 2시간 후에 돌아왔거든요. 성운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야, 헌병대에서 뭐 했어? 무슨 일 있었나? 그냥 간단한 신상조회였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신상조회치고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성운의 표정도 뭔가 달라 보였거든요. 평소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았고 뭔가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보안부대에서도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2명이나 왔어요. 역시 성운과 면담을 했는데 이번에는 중대장까지 함께 들어갔거든요. 면담이 끝나고 나서 중대장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신병, 뭔가 이상하지 않아? 헌병대의 보안부대까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민철은 점점 확신했어요. 성운이 단순한 고문관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부대에 온 게 분명하다고 말이죠. 그날 밤 민철은 다시 성운을 지켜봤습니다. 역시나 성운은 새벽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이번에는 좀 더 멀리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성운이 간 곳은 부대 경계선 근처였어요. 그곳에서 성운은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거든요. 철조망을 자세히 살펴보고 경계 초소의 위치까지 파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간부들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성운이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정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놈, 대체 정체가 뭐야? 왜 부대 경계를 살피고 있지? 민철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낮에는 완전 고문관처럼 행동하지만 밤에는 전문가처럼 움직이는 성운. 게다가 헌병대, 보안부대, 중대장까지 나서서 면담을 하는 상황. 고문관이 아니라 뭔가를 숨기고 있다. 분명히. 그러던 중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운이 갑자기 며칠 동안 부대를 비우게 된 거예요. 특별교육차 나간다고 했는데 어떤 교육인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야, 성운이 어디 갔다고 했지? 글쎄, 특별교육이라고만 하던데. 뭔 교육인지는 안 가르쳐줘. 다른 후임들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철은 점점 확신했습니다. 이성운이 보통 신병이 아니라는 것을. 성운이 돌아왔을 때 민철은 또 다른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처럼 주변을 계속 살피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어. 이놈은 단순한 고문관이 아니야. 민철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의 의심이 현실이 될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운이 특별교육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민철의 세상이 뒤바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중이었어요. 새벽 3시경, 갑자기 무전기에서 긴급 신호가 울렸습니다. 3번 초소, 의심스러운 움직임 포착. 경계 태세 강화하라. 민철은 긴장했습니다. 최전방 부대에서 야간 경계는
목숨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훈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분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분대장님, 잠깐만요. 저쪽 경계는 중단해야 합니다. 뭐, 너 뭔 소리야? 지금 긴급 상황인데. 분대장이 화를 냈지만 성훈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금 저쪽에서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경계를 계속하면 위험해집니다. 야, 이 새끼가 미쳤나? 내가 뭔데 작전을 운운해? 분대장이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성훈이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작은 카드 같은 것이었는데 분대장이 그걸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이게 뭐야? 너 대체 누구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경계 중단 명령을 내려주세요. 성훈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민철은 멀리서 지켜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3번 초소, 경계 중단. 제자리로 복귀하라. 분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명령이다. 즉시 복귀하라. 무전이 끝나자마자 성훈이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민철은 급히 뒤를 따라갔어요. 성훈은 부대 뒤편산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10분 후 산 너머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였어요. 곧이어 총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자동 소총 소리와 함께 폭발음까지 울려 퍼졌거든요. 뭐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민철은 무서웠지만 계속 따라갔습니다. 산 중턱에서 성훈을 발견했어요. 성훈은 무전기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707 잠입조. 목표 확인했습니다. 적 3명, 무장 상태입니다. 707? 민철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707은 특수부대 중에서도 최정예 부대였거든요. 대테러 작전을 담당하는 곳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포위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겠습니다. 성훈이 무전을 끝내고 돌아서는데 민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형님? 왜 여기 계세요? 너 대체 뭐야? 707이 뭐냐? 민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형님, 지금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위험하니까 부대로 돌아가세요. 안 돼. 설명 안 하면 안 가. 그때 갑자기 총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성훈이 민철을 바위 뒤로 끌고 갔어요. 엎드려 계세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성훈은 그러고는 어디선가 권총을 꺼내더라고요. 민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반 병사가 권총을 가지고 있을 리 없었거든요. 잠시 후 헌병대 차량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대원들이 몇 명의 사람들을 끌고 왔어요. 그들은 모두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작전 완료. 목표 체포했습니다. 성훈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민철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이제 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야, 설명해. 너 대체 뭐야? 왜 권총을 가지고 있어? 성훈은 고민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형님, 전 여기 간첩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뭐? 707 특임대 은밀 침투조입니다. 이 부대에 내부자가 있다는 정보를 받고 왔어요. 민철은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동안 고문관이라고 생각했던 후임이 알고 보니 특수부대원이었다니. 그럼 낮에 보여준 그 모든 게, 네, 다 연기였습니다.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였어요. 그럼 왜 나한테 말해주는 거야? 성훈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형님이 계속 의심하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작전이 성공한 건 형님 덕분이기도 해서요.
내 덕분? 형님이 저를 계속 지켜보셨잖아요. 덕분에 적들이 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만약 형님이 저를 평범하게 대했다면 오히려 더 의심받았을 거예요. 민철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화내고 괴롭혔던 후임이 알고 보니 나라를 지키는 특수요원이었다니. 그럼 간첩은 잡았나? 오늘 잡힌 건 일부예요. 진짜 내부자는 따로 있어요. 성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부대 안에 있는 누군가가 적과 내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거의 파악했습니다. 누군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며칠만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갑자기 부대 쪽에서 비상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뭔가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빨리 돌아가야겠습니다. 형님, 오늘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부대 안에 간첩이 있다니, 그것도 내부자라니.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민철은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군기를 잡는다고 한 게 오히려 작전에 도움이 됐다는 건가? 아이러니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부대 안에 간첩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과연 조용히 잡힐 것인지가 관건이었거든요. 산에서 돌아온 다음 날, 민철은 성운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낮에는 서툰 척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성운도 민철이 자신의 정체를 안다는 것을 의식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민철은 성운이 밤마다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에 나가고 돌아올 때도 여러 번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뭔가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그 위험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야간 경계 근무 교대 시간이었어요. 민철이 성운과 함께 3번 초소로 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운이 멈춰섰습니다. 형님, 뭔가 이상해요. 뭐가? 평소와 다르게 조용해요. 너무 조용합니다. 민철도 주위를 둘러봤지만 별다른 게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운의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특수부대원의 직감이라는 게 있나 봤습니다. 형님,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먼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성운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이 나타났어요. 민철은 깜짝 놀랐지만 더 놀라운 건 그들 중 한 명이 김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중이는 부대에서 가장 모범적인 장교로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차가운 표정으로 성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성운 일병 아니지. 707 특임대 하사 이성운이라고 해야겠군. 성운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정체가 완전히 탄로난 것이었어요. 놀랐나? 내가 우리를 조사하고 있다는 걸 모를 줄 알았어? 김중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옆에는 후생과 윤상사 그리고 몇 명의 병사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 민철이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성운이 담담하게 물어봤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지. 하지만 내가 너무 완벽하게 연기했어. 그게 오히려 의심스러웠거든. 김중희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진짜 고문관이라면 그렇게까지 서툴 수 없어. 너무 과장됐어, 이성운. 민철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헌병대와 보안부대에서 면담할 때 표정을 봤지. 뭔가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 같더라고.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가만히 두셨습니까? 너를 통해서 상부에서 뭘 알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했거든. 그런데 오늘 밤 명령이 떨어졌어.
너를 제거하라고. 김중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민철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거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위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더라. 내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위에서요? 그럼 당신들 뒤에 더 큰 조직이 있다는 말입니까? 성훈이 정보를 캐내려고 했지만 김중희는 웃기만 했어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어차피 오늘 밤이 마지막이니까. 그때 윤 상사가 밧줄을 꺼냈습니다. 성훈을 묶으려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따라와. 소란 피우면 다른 병사들까지 다칠 수 있어. 성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민철의 안전을 생각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철은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성훈이 끌려가기 시작했을 때 민철은 몰래 뒤를 따라갔어요. 그들이 향한 곳은 부대 외곽의 창고였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창고 안에서 김중희가 성훈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부에서 우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단이라서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여기 온 건 우리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서잖아. 김중희가 성훈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성훈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수집한 정보는 어디에 숨겨뒀지? 상부에 이미 보고했나? 아무것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요. 그럼 다행이군.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갈 테니까. 김중희가 권총을 꺼냈습니다. 민철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대로 두면 성훈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갑자기 민철의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실종됐던 전우 박일병의 일이었어요. 그때도 김중희가 수색 작업을 지휘했었는데 왜인지 빨리 수색을 포기하자고 했었거든요. 설마 박일병도. 민철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일병이 실종된 게 아니라 이들에게 당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묻겠다. 상부에 뭘 보고했지? 정말 아무것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됐어. 이제 편하게 가거라. 김중희가 방아쇠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성훈을 살려야 했거든요. 거기서 민철이 창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민철을 바라봤어요. 최민철,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김중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일병도 당신들이 죽인 거죠? 김중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민철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것을. 민철의 말에 창고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중희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차가운 웃음을 흘렸어요. 박일병 말이냐? 그래, 맞다. 그놈도 너무 많은 걸 봤거든. 민철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전우가 이들에게 당했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박일병이 뭘 잘못했다고. 잘못? 그놈이 우리 거래 현장을 목격했어. 그것도 2번씩이나. 김중희가 담배를 버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고 경고했지. 하지만 그놈이 계속 캐묻더라고. 결국 제거할 수밖에 없었어. 민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일병은 정말 성실하고 착한 친구였거든요. 그런 친구가 단지 진실을 알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었다니. 그럼 당신들이 간첩이군요. 간첩? 김중희가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우리는 그냥 사업을 하는 거야. 사업? 군사 정보를 팔고 무기를 빼돌리고 때로는 사람도 빼내주지. 돈만 주면 뭐든지 해주는 거야.
윤 상사가 끼어들었어요. 북쪽에서 오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들어와. 민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간첩이 아니라 돈을 위해 나라를 배신하는 조직이었다는 것이 더욱 분노를 일으켰거든요. 이 부대에 몇 명이나 더 있습니까? 궁금해? 그럼 알려줄게. 어차피 너도 오늘 밤 여기서 끝이니까. 김중희가 손가락으로 세기 시작했어요. 김대위, 이하사, 정병장, 최일병. 모두 12명이야. 부대 전체 인원의 10분의 1 정도 되지. 성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연루되어 있었던 거예요. 놀랐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지? 우리는 이미 3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활동해 왔어. 민철은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던 부대가 이미 적에게 장악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동안 모든 작전 정보가 맞아. 다 새어나갔지. 우리가 미리 알려주니까 북쪽에서는 대비할 수 있었고 김중희가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같은 바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경계 근무나 서고 있었지. 그때 성훈이 입을 열었어요. 그럼 지난달 경계 실패 사건도 당신들 짓이군요. 물론이지. 우리가 일부러 경계를 허술하게 해서 침투로를 만들어준 거야. 민철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부대에서 벌어진 이상한 일들이 모두 이들의 소행이었던 거예요. 이제 충분히 들었지? 그럼 이제 정리할 시간이야. 김중희가 다시 권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철을 향해서 말이에요. 먼저 너부터 보내주마. 바로 그때 성훈이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묶여있던 밧줄을 풀더니 번개처럼 윤 상사에게 달려들었어요. 아마 틈을 엿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윤 상사가 놀라는 사이에 성훈이 그의 무기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민철에게 소리쳤습니다. 형님, 엎드리세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맞은 건 성훈이 아니라 윤 상사였어요. 성훈의 반응 속도가 더 빨랐거든요. 이런 개새끼가. 김중희가 방아쇠를 당겼지만 성훈은 이미 엄폐물 뒤로 숨어 있었어요. 형님, 기어서 문 쪽으로 가세요. 빨리. 민철은 성훈의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훈과 김중희 일당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좁은 창고 안에서 총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김중희가 소리쳤습니다. 이 부대는 우리가 장악하고 있어. 너희가 어디로 가든 잡아낼 수 있어. 성훈이 대답했어요. 그럼 한번 해보시죠. 성훈이 연막탄을 터뜨렸습니다. 창고 안이 순식간에 하얀 연기로 가득 찼어요. 형님, 지금이에요. 뛰세요. 민철과 성훈은 연기를 틈타서 창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는 김중희 일당이 추격해 오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죠? 일단 부대 본부로 가야 합니다. 부대장님께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성훈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문제는 부대장님도 믿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그들의 거래 현장을 포착하거나 통신 기록을 찾아야 합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둘은 부대 안의 미로 같은 통로를 이용해서 도망쳤어요. 형님, 저는 처음에 이 작전을 혼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성훈이 뛰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혼자서는 안 되겠다는 걸. 형님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민철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괴롭혔던 후임이 오히려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었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야.
너 같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다. 둘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이 부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들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민철과 성훈이 도망친 지 1시간 후 부대 전체에 비상령이 내려졌습니다. 김중희가 거짓 보고를 한 것이었어요. 간첩 침투 의심. 이성훈 일병과 최민철 병장이 북한 요원과 접촉한 정황 발견. 즉시 체포하라. 확성기를 통해 나온 방송을 듣고 민철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부대 전체가 자신들을 적으로 여기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성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은 지금 부대 끝자락의 폐건물에 숨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 아무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을 텐데. 증거를 찾아야 해요.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성훈이 배낭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청 장치예요. 김중희 사무실에 설치해서 통화 내용을 녹음해야 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중희 사무실은 부대 중앙에 있어서 접근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제가 가겠습니다. 성훈이 말했지만 민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너는 너무 눈에 띄어. 내가 갈게. 형님은 위험해요. 그들이 형님을 해칠 수도 있어요. 괜찮아. 나는 아직 의심받는 정도지만 너는 완전히 타겟이 됐잖아. 민철이 도청 장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성훈이 사용법을 빠르게 설명해 줬어요. 책상 아래쪽에 붙이시면 돼요. 접착력이 강해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민철은 조심스럽게 폐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4시 부대에서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곳곳에서 순찰병들이 자신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최민철 병장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라. 무장하고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 민철은 그림자를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다행히 이 부대에서 21개월을 보낸 덕분에 모든 길을 꿰고 있었어요. 김중희 사무실 근처까지 왔을 때 운 좋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철은 재빨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아래쪽에 도청 장치를 붙이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민철은 급히 책상 밑으로 숨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김중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누군가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네, 중희입니다.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특수부대원이 왔다는 건 이미 들었다. 제거했나? 그게 놈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최민철이라는 병장까지 끼어들어서 바보 같은 놈.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김중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부대 전체를 동원해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야? 특수부대에서 지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럼 계획을 앞당기자. 오늘 밤 마지막 거래를 끝내고 철수한다. 오늘 밤이요?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급해도 어쩔 수 없어.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민철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거래라니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번엔 특별해. 부대 안의 탄약고에서 만나자. 밤 12시에. 탄약고요? 거기는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안전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번 물건은 특별하거든. 무슨 물건인데요? 최신 미사일 설계도면이야. 이것만 넘기면 우리는 모두 부자가 돼. 민철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사일 설계도면이라니 그건 국가 기밀 중에서도 최고 등급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밤 12시에 탄약고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김중희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민철은 잠시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어요. 폐건물로 돌아가서 성훈에게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미사일 설계도면이요?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성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설계도면이 넘어가면 우리나라 방어 체계가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막아야 해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성훈이 무전기를 꺼냈어요. 상부에 연락해서 지원을 요청해야겠어요.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안 되지? 성훈이 무전기를 점검했지만 고장은 아니었어요. 전파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김중희 일당이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끼리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형님이 있으니까. 성훈이 민철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님은 믿고 싶었습니다. 처음 이 부대에 왔을 때부터요. 뭐, 다른 사람들은 저를 그냥 무시하거나 이용하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달랐어요. 정말로 저를 군인으로 만들려고 노력해 주셨잖아요. 민철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화내고 군기를 잡았던 모든 것이 성훈에게는 진심으로 느껴졌던 것이군요. 나도 마찬가지야. 너한테 배운 게 많다. 난 가르친다고만 생각했는데.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우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럼 계획을 세워봅시다. 오늘 밤 12시 탄약고에서 그들을 붙잡아야 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단둘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는 12명의 조직이었거든요. 과연 이들이 그 거대한 음모를 막을 수 있을까요? 밤 11시 30분 민철과 성우는 탄약고 근처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두 사람 모두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형님, 정말 괜찮으세요? 아직 그만둘 수 있어요. 성훈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지만 민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박일병을 생각하면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 저 설계도면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 정확히 자정이 되자 김중희가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윤 상사와 몇 명의 병사들이 따라왔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12명이라고 했는데 5명밖에 안 보여요. 성훈이 속삭였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 건 아닐까? 잠시 후 탄약고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민철과 성우는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대대장님 아닙니까? 민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대장은 부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런, 더 높은 사람까지 연루되어 있었군요. 성훈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대대장이 김중희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물건 가져왔나? 네, 여기 있습니다. 김중희가 검은 서류 가방을 건네주었어요. 대대장이 가방을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좋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 거래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대대장님도 떠나시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특수부대가 냄새를 맡았으니까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해. 그때 또 다른 차가 나타났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검은색 승합차였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민철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옷차림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들이 북한 요원들인가 봐요. 성훈이 작은 카메라를 꺼내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북한 요원 중 한 명이 대대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아쉽군요. 그동안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셨는데 북한 요원이 돈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대대장이 확인해 보니 엄청난 양의 달러가 들어 있었어요. 이번 미사일 설계도면은 특별 보너스입니다. 평소보다 3배를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헤어집시다. 거래가 마무리되려는 순간 성훈이 민철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어요. 형님, 저는 북한 요원들을 맡겠습니다. 형님은 설계도면을 되찾아 주세요. 알겠어.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성우는 연막탄을 터뜨리고 민철은 소리쳤어요. 거기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한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대대장이 소리쳤어요. 이런, 들켰나? 모두 제거해. 총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성훈의 실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연막 속에서도 정확하게 적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었거든요. 민철은 필사적으로 서류 가방을 향해 달렸습니다. 김중희가 막아섰지만 민철이 먼저 태클을 걸었어요. 이 자식아, 박일병 일은 절대 용서 못해. 둘이 몸싸움을 하는 동안 성훈이 북한 요원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너무 많았어요. 형님, 빨리 도망가세요. 성훈이 소리쳤지만 민철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붙잡고 놓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때 부대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렸어요. 여기는 707 특임대다. 모든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성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지원이 왔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하지만 대대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발악으로 민철을 향해 권총을 겨누었습니다. 이 모든 걸 망쳐놓은 놈. 방아쇠가 당겨지려는 순간 성훈이 민철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 돼.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성훈이 어깨에 총을 맞고 쓰러졌어요. 성훈아. 민철이 성훈을 부축했습니다. 다행히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피가 많이 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형님. 별거 아니에요. 성훈이 웃으며 말했지만 고통스러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707 특임대원들이 탄약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대대장과 김중희 일당, 그리고 북한 요원들이 모두 체포되었어요. 하사님, 괜찮으십니까? 특임대원 중 한 명이 성훈에게 달려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저 서류 가방이 중요해요. 미사일 설계도면이 들어있어요. 특임대원이 서류 가방을 확인하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국가 기밀이 넘어갈 뻔했네요. 민철은 그제야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거예요. 성훈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아니에요, 형님. 저야말로 형님 덕분에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동지가 된 기분이었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밤이 드디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 후 민철의 저녁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저녁은 그가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부대 전체가 뒤바뀌었거든요.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했고 간첩 조직과 연루된 모든 인원들이 교체되었습니다. 부대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모든 병사들이 민철을 영웅처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최 병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후임들이 민철에게 물어봤지만 민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건 별로 없어. 다 성훈이가 한 거야. 성훈은 어깨 부상으로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이제 거의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반 병사로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는 비밀이었거든요. 저녁식 이틀 전 국방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민철을 따로 불러서 제안을 했어요. 최민철 병장,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능력과 애국심을 높이 평가합니다. 국방부 특수보안요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민철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기회였어요. 하지만 그는 다른 생각이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정말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결정했습니다. 민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겪었고, 이제는 정말 평범한 삶을 원했거든요. 저녁식 당일 아침, 민철은 마지막으로 부대를 돌아봤습니다. 21개월 동안 생활했던 모든 곳들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았어요. 형님, 준비 다 됐어요? 성훈이 민철의 짐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응, 다 됐어. 아쉬워요. 이제 헤어져야 한다니. 성훈의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뭘 헤어져? 전역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민철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녁식은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부대의 특성상 큰 행사는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대대장이 직접 나와서 민철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최민철 병장, 이번 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모든 공은 성훈이에게 돌려야 해요. 민철은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저녁식이 끝나고 민철은 부대 정문에서 마지막으로 성훈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형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형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너를 만나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두 사람은 굳게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형님, 저 아직 임무가 남아 있어서 당분간 여기 더 있어야 해요. 하지만 임무가 끝나면 꼭 연락드릴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민철이 부대를 떠나려는 순간 성훈이 갑자기 경례를 했습니다. 정식 굴례가 아니라 진심 어린 경례였어요. 최민철 병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철도 마지막으로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부대를 떠났어요. 6개월 후 민철은 고향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저 성훈이에요. 성훈아, 임무 끝났나? 네, 드디어 끝났어요. 그런데 형님께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 저랑 함께 전국을 돌면서 안보 강연을 하는 게 어떨까요? 젊은이들에게 우리 경험을 들려주는 거예요. 민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좋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민철과 성우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학교와 기업을 돌아다니면서 안보의 중요성과 애국심에 대해 강연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환상의 콤비가 되었습니다. 민철의 진솔한 이야기와 성훈의 전문적인 지식이 어우러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거든요. 어느 가을날 대구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젊은이들, 잠깐만. 할아버지는 70대 정도로 보였어요. 그런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강연 잘 들었네. 특히 그 친구. 할아버지가 성훈을 가리켰어요. 그 후임, 내가 월남에서 봤던 특수부대 애들하고 똑같은 눈빛이더라니까.
민철과 성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나도 옛날에 특수부대에서 일했었지. 그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할아버지가 성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생 많았겠구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민철에게도 말했어요. 자네도 대단해. 그런 친구를 믿고 따라준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 할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민철과 성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형님, 우리 이 일 계속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 계속하자.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면서 다음 강연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민철과 성훈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군대에서 만난 인연이 평생의 동지로 이어진 것이었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며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전우애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